자회사에서 다시 용역업체, 보통 하청업체로도 표현을 쓰는데 계약을 맺어서 청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관계에서 일어난 거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LG 트윈타워에서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S&I 코퍼레이션입니다. 줄여서 S&I인데요. 네. 자회사 지금 성격이고요. 그럼 S&I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 업무를 전체를 수행을 대부분 하겠지만 다시 청소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수 INC 줄여서 지수라는 회사를 통해서 청소 용역 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한 10년 정도 계속됐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네. 여기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길게는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겠죠. 그런데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자로 건물 관리를 맡은 S&I와 청소와 관련된 지수 INC의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을 했던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상 계약 종료가 되면서 네.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양측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지금 S&I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불만족을 지금 이유로 이렇게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계열사로부터 청소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던가 이런 취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른바 잘못된 관행이라던가 또는 갑질하는 감독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불만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 근로계약 종료에 반발하면서 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점거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고용노동부 입회하의 조정회의가 5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S&I, 빌딩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사 조합원 25명의 고용을 유지하겠다. 네. 그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노조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근무했던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이 서로의 이견이 지금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지금 점거 농성을 하고 있거나 본인들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면 밥을 먹기 어려우니까 좀 로비에 들어오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도시락 문제라든가 전기 난방 같은 경우에는 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회사 측 입장에서는 방역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고용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서명에 몇만 명이 참여한 상태고요. 또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바깥이라도 우리가 좀 보태고 싶다라고 해서 한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양측이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떻게 여성 노동자들이 힘든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해왔었는데요. 어떤 현실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2012년에 고 노회찬 의원이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요. 예.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6411번 버스가 뭐냐. 새벽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서 탑승을 해서 거의 같은 곳에 내린다. 첫 차를 타는 이유는 이분들이 거의 청소 노동자들이 많으신데 네. 아무도 없을 때 일찍 가서 걸레질을 하고 물기가 마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꼭 첫 차를 타야 된다. 그래서 6411번 버스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그냥 아주머니 청소 미화원으로 부르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다. 이러면서 서민과 노동자와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청소 노동자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여성 분들이신데 네. 10년 동안 일한 곳에서 용역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만
예전에 2011년에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그때 청소 경비 노동자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용역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가 됐다가 당시에 다시 또 다 들어갔습니다. 복직을 복직이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사건을 계기로 2012년에 이명박 정부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내놨어요. 네. 이 지침을 보면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해라. 이런 게 담겨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에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소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도 경비 아저씨들 그렇죠. 이런 분들도 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이제 해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용 승계의 부분에서 조금 더 미리 협상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미 새로운 노동자들을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협상이 더 어려운 거죠. 이분들을 다시 복직을 시키면 뽑아놓은 분들이 갈 데가 또 없는 거라. 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좀 협상을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이런 지침을 거의 대부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 용역업체를 해도 바꿔도 고용승계를 대부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업체도 대부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는 이런 것이 극한의 갈등까지 가더라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확한 기준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노조에서 좀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라든가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출퇴근이 일정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딱딱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청소를 열심히 하면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네. 되는데 이렇게 어떤 건물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뭐 그 아래 중에 커피를 파는 카페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식당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물이 갑자기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불만을 물론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다. 근데 그걸 또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노동자들이 좀 납득할 만한 어떤 개선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던가 평소에 이런 소통이 좀 있었다면 이런 극한 갈등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고 설사 불만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예.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었겠죠. 그런 부분 좀 굉장히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떤 사태가 시사하는 바를 좀 다른 측면에서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계약 종료가 되는 직군이 대부분 정규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규직은 굉장히 법적으로 많은 부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노조원들이 본인의 권리를 노조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동법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렇게 건물 관리라든가 뭐 서비스 용역에서 많은 중장년의 여성 노동자들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용 잘 아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 비슷한 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계속 회사를 압박한다고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회사 내부에서도 이 극한 갈등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회사에도 사실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지금 일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드는 비용을 생각을 하느니 네. 지금 좀 적정한 타협안을 만들어서 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측에서 적절히 마련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하나 시사하는 바가 이번에 이제 노조 측에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년 70세까지 연장해 달라도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있던 이제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가 어느 날 붙잡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네. 평소 참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데 66세가 되시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 70대 정도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노동이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65세로 딱 정해놓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보면은 2018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한 97만 1,000원 정도 이하를 벌면서 사는 네. 상대적 빈곤 인구가 44% 이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인 빈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에게 공공 일자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하는 것도 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정년 연장의 문제는 또 그 일자리의 숫자와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업종마다 다르겠죠.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나온 문제가 임금 꺾기라고 해서요. 네. 보통 이제 8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책정을 하는데 애매하게 7시간 반 이렇게 해놓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규직에게는 굉장히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비정규직에게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하는 좀 관행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노사 갈등이 극해지는 경우를 보면은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가운데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어쨌든 뭐 최근에 보니까 정치인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완만한 타결안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또 다른 노동 문제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자영업, 중소기업 다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그렇습니다. 것인가. 이것이 뭐 노동자만 네. 일방적인 약자냐라고 보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뭐 경사노위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합의안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논의를 할 때 비정규직 대표자들 좀 많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극한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좀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적인 안전망이 또 어떻게 돼 있느냐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앞으로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내 지금 누적 사망자 수가 1,000명을 이제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숫자도 계속 뭐 늘어서 걱정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지금 좀 늘고 있어서요. 근데 감염을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느는데 임종도 가족들이 못하고 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지금 화장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고민해 보죠. 네, 이게 참 가슴 답답한 뉴스이고 네. 또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몇 번째 확진자, 몇 번째 사망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 분 한 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많이 서럽다. 한마디로. 어떻게 가느냐. 지금 1,000번의 이 장례식을 한 번도 경험 못한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태면은 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을 함께 하지도 못하고 임종을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정부의 그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화장 후 장례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옷을 입은 채로 그냥 고인이 평소에 입던 그 뭐 환자복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옷채로 비닐에 2번 쌓여서 바로 화장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신에게 이제 수의를 입히고 씻기고 하는 염습 과정이 있죠. 이런 모든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서글프다. 또 특히나 이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슬픔이 매우 큰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가족이 있었냐.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때 가족끼리 좀 찬반 모시지 말자 이랬다가 모셨는데 이번에 집단 감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모습도 못 보고 그 마지막 모습도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슬픔이 남아있고 또 어떤 가족은 한 분은 가족이 다 확진이 됐는데 한 분은 격리 시설에 있고 한 분은 돌아가신 거죠. 그럼 또 못 보는 거죠. 갈 수가 없군요.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실제로 뭐 장례식이 3일장이나 5일장이 많은데 코로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숨진 지 24시간 안에 화장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고 화장하는 것도 일반 사망자들이 먼저 화장이 되고 나서 오후 5시 이후로
왜냐하면은 다른 유가족들이 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나 가족을 통해서 감염돼서 사망한 유가족인 경우에는 이 유족의 트라우마가 많다고 합니다. 죄책감 같은 게 죄책감이라든가 있겠죠. 예. 아니면 나 때문에 그런가라든가 이런 게 큰데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사별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참 크거든요. 그거를 심리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개인의 죽음이라는 건 또 존엄하게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또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최소한의 방안을 서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저도 이 주변에 보면 왜 굳이 그때 거기 갔느냐 이런 이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제 주변에 제 지인들 중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거기에 가야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갔다가 그 장소에서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된 사례도 있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이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서 일어난 일부 사례도 있습니다만 감염병이라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그럼요. 때문에 확진자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문화도 좀 개선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지금 관련해서 센터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래서 이쪽에서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국가적인 것 상태에서도 좋지만 지자체들이 대부분 확진자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접촉하는 것이 뭐 보다 빠르고 신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고 또 지역 내에서의 여론 환기에서도 지자체들이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확진자가 방문한 예를 들면 식당 이런 것도 같이 비난을 받는 여론이 지금 일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식당 입장에서는 그게 생계 수단인 거고 본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 환기는 시민들이 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장소에 있다라는 점에 대한 여론은 좀 같이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족의 임종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는 참 큰 한으로 남거든요. 물론 임종하는 인연은 따로 있다 그래요. 같은 방에 있어도 잠깐 임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코로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남는다.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은 이유는 오늘 저희 아버지 제사 기일인데 원래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방에 엄마 혼자 계시니 고령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안 내려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매우 위험한 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유지하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00번 말하지만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된다.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나고 있는데 지금 불법 영업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새벽 5시에 술 마시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앞서 얘기해 주신 그 트라우마 관리 같은 건 심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 저희가 계속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여야가 모레인 8일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노동계, 경영계는 모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국회 일정이 좀 나왔는데요. 7일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네. 아마 백신 수급 관련해서 될 것 같고요. 8일 본회의에는 그동안 여야가 그래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이른바 처리하겠다라는 큰 일정을 나왔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법안이 양쪽 모두로부터 반발해서의 소지가 있다. 글쎄, 말씀해 주셨듯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발표가 됐다라기보다는 법사위에서 논의된 대략적인 안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유예 기간을 이제 좀 좁혀서 빨리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지자체와 공기업의 책임은 명기한다.
인과관계 추정 부분을 삭제한다. 자,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지금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고요. 네. 재계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법까지 이렇게 통과되면은 중소기업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다는 우려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 여야 합의의 잠정적 내용을 보면 벌금형과 징역형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벌금형의 기준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하라고 정해놨을 경우에 네. 일부 의원들이 10억 원 이하고 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5천만 원은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10억 원 이하 이렇게 놓으면 1원도 사실 10억 원 이하 아니냐. 100만 원도 10억 원 이하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양쪽 모두가 비판하지 않는 좀 합리적인 그런 법안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의견을 주시죠. 사실 양쪽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건 지금 너무나 많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고치자라는 게 바로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 법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임금 어떤 규모별이라든지 업종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말고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인과관계 추정 부분입니다. 예. 이를테면은 인과관계를 추정해버리면은 이거 기업주들 소규모 기업주들이 너무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보면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느냐. 예.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거나 혹은 사고를 은폐한 것이 발각된 사업장의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겠다라면 이게 자기 책임의 원리에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복적이라면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해결해야 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부분을 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많은 산업 현장에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예. 아래 부분을 잘라내고 하청에게 많은 책임을 밀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벗어날 수 있는 거를 많이 주면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상 인허가 업무라든지 관리 감독을 네. 제대로 못한 경우의 책임 이 부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핵심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향신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이후에 판결문의 전수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노동자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사측이 지불한 책임 비용이 869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후퇴하는 법안보다는 어렵게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이번만큼은 좀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또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